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오늘 11월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전 10시부터 12시 15분 정도까지 해서 2시간 15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민주연구원 주최로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실시간 받아 적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도 꽤나 있기 때문에 시청에 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앞서서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일단 이렇게 인사말을 올렸습니다. 자,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자산 과세 누적 이용자 수가 작년 말에 147만 명이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730만 명이다. 자, 넓게 보면은 900만 명까지도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일일 평균 거래가액이 2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는 어마무시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규모 자체가 너무 커져 버리다 보니 관련 규제와 과세에 대한 지적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자, 투자자와 시장 보호 없는 과세 또한 있을 수가 없다. 홍남기 부총리가 말했듯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겨야 되는 것은 맞지만 투자자와 시장 보호 없는 과세 또한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즉시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게 의견이 42%, 과세 반대를 한다는 게 54%로 반대 의견이 훨씬 높았다. 과세 반대를 한다는 의견들의 대부분 의견들은 33% 의견 중에 세금 부과만 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은 없다는 게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주식 세금 부과 시기와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27%. 그리고 세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23% 등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본인도 이제 발의를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세 분이 이제 또 협업 또 해서 이제 발의를 이미 한 바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당파 정책이 아니고 공동적인 문제로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의안이 입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동수 의원, 가상자산 TF 단장으로 계신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분의 말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의 성격 자체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떤 성격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근본적으로 이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원가의 모호성이나 과세 시스템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등을 지적을 했습니다. 각 국가별로 유동적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규제 방식이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정립해서 규제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대세가 되어버린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 있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총 2가지 의제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오문성 교수님과 한 분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올린 2가지 안건이고요. 지금 오문성 교수가 올린 거는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가상자산의 분류가 이렇게 온당하냐, 이것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게 맞는가라는 겁니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상으로 위원회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판단이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 특화권이나 상품권, 개발비, 영업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영상을 올린 바는 있긴 하지만 최근 오징어 토큰, 스퀴드 토큰이라고 해서 단 하루 만에 3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0원으로 급락했던 코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과연 투자자들이 보호의 측면이나 투자자들이 이러한 일도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인지는 주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가상자산을 획득하는 방법은 자신이 직접 채굴을 하든지 아니면 거래소를 통해서 사든지 이 2가지 방법밖에는 없는 게 현실이다. 자, 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하려고 하는가? 자, 2월 결손금은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서 소득만 있는 곳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일방적인 논리가 이 부분에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공감을
대부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오타는 냈는데 이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도 많이 하니까 선의선출 거래를 통해서 이걸 증명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합니다. 일부러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단타치기 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선의선출 방식으로 해서 이걸 모두 다 자기 머릿속에 또는 이제 시스템화돼서 이걸 보관해두고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최근에 국세청이 실제로 이런 과세하지 않는 사람을 시스템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가? 라는 의문도 들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P2P 시장도 물론 있고 NFT 시장도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NFT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도망성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 또한 문제가 있다. 이것도 가상자산에 포함되는데 NFT 시장이든 P2P 시장이든 이것 또한 매뉴얼이 마련이 되고 어떤 법제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것은 과세를 하고 어떤 것은 과세를 안 한다. 이 논리 또한 맞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하겠다면 주식은 5천만 원이고 가상자산은 250만 원이란 이런 형평성도 맞는가? 라는 부분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뭐 국제회계법 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살린 그 법안이 새로 법제화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신종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는 게 그 오무성 교수의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라는 분이 꽤나 뼈 때리는 말을 상당히 잘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PPT 자료로 지금 올려놓은 거를 한번 볼게요. 자, 대부분의 거래 방식이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이 되지 않은 이 A 코인을 사기 위해서 하는 방식은 국내 거래소에서 이제 이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서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국내 거래소에는 비트코인이 1,000만 원 하던 거를 10개를 샀다는 거죠. 그래서 총 투자금은 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외 거래소를 전송을 시켰는데 은행처럼 바로바로 이체가 되는 게 아니라 트랜잭션을 일으키는데 몇 분 또는 수일까지도 걸린다는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김치 프리미엄이나 가격 급락,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급락하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찌되었건 비트코인을 700만 원까지 떨어져 가지고 10개를 보내서 7천만 원을 통해서 이 A 코인을 10만 원짜리로 700개를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좋게도 해외 거래소에서 이게 계속해서 호가가 되다 보니까 20만 원까지 상승을 돼요. 그래서 이거를 700개를 사들고 와서 700개 사두고 와서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로 다시 재파는데 이 또한 계속 가격이 호재가 돼서 25만 원까지 상승을 돼요. 그러면 1억 원을 투자해서 1억 7,500만 원 된 거는 맞는데 실제로 매도 처리를 한 거를 만약에 봤을 때 2022년도 이 표상으로 개당 25만 원 할 때 100개를 팔았고 그 다음에 좀 더 오르기를 기다렸다고 홀딩을 했는데 재수없게 2023년도에 개당 5만 원 확 떨어져요. 더 이상 떨어지기 아깝다 싶어서 다 대파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1억 원을 가지고 수익을 본 거는 5,500만 원 밖에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과세 법안이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최초 매도가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25만 원으로 제일 크게 올랐던 그 시기로 봤을 때 25만 원 100개, 2,500만 원이죠. 그 매수가는 1,000만 원이고 차액이 1,50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기본 과세 250만 원 매겨버리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쳐버린 22% 부과를 한다면 나는 손실을 실질적으로는 4천 몇백만 원을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275만 원을 오히려 또 더 개어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것임을 이미 실무자들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이런 국세청이나 국세청 직원들이나 각 부처들이 이러한 사안을 모르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탁상 공론이 발의된 법안이다. 과세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으로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는 94만 3천 원의 과세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건데 상당한 이 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토큰에 대한 정의를 좀 포함을 많이 시켰는데요. 그래서 뭐 에어드랍이나 이제 뭐 리워드 토큰 이런 것까지도 이제 그 언급을 해요. 그리고 채굴까지도 언급을 하고 계셔서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그 가상자산이 소득이 아니라 이자 소득, 그 개념이 아니라 이자 소득 또는 배당 소득으로 분류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리고 리워드 토큰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노동을 대가로 해서 받는 토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영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 매우 다양한 생태계가 이와 같이 구축이 될 것인데 이런 아주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발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접 그 채굴하는 유저들도 꽤나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직접 채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도 말을 했듯이 단타 트레이더들이 선의선출 증빙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그 지금 과세 방식은 모든 증빙을 오롯이 투자자들한테 100% 전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100% 증빙을 하는 것 자체도 온당치 않고 할 수도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매우 커지고 있는데 거래 규모 자체가 22조 7천억 원이고 투자자가 700만 명이나 되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과연 인프라 자체는 구축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처에서 지금 뭐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그 무슨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크다라고 여기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특검법이 이제 자금 세탁 방지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개인 투자자나 건전한 생태계 구축이나 그 거래 안정성, 투명성 강화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어 있다라는 점. 2021년 6월 기준으로 피해 금액이 2조 8,519억 원으로 피해 규모가 집계가 되어 있지만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법도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국세청만이 아니라 이제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성격도 파악하고 이런 근본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감독원이 가칭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서를 새로 신설로 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지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야 가상자산을 과세를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의제에 대해서 이제 네 분의 이제 그 관련되시는 분들도 이제 발언권이 있었는데요. 약 3분 정도의 발언권이 있었고 일단 이정엽 회장 블록체인 법학회 부장판사로 있으신 분이 이렇게 멘트를 했는데 지금의 과세 정책은 해야 하는 거는 맞긴 맞는데 수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빠르게 나왔다. 자, 생태계도 없는데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외에서 만든 코인을 가지고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 가치 있는 가상자산을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통용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러한 생태계를 먼저 만든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수순에 맞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와 과세와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 가상자산 과세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툴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시장에만 맡길 게 아니라 시장도 아직 덜 성숙이 되지 않았다.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지금 가상자산을 투자하는 세대들이 20대나 30대들이 건데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고 이러한 소득세를 낸 적이 없는 세대이다. 당장 선진국들에서 시행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바로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없다라고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성원 사무처장, 이제 핀테크 산업협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과세 시행 일정을 1년 정도 늦추길 요청을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에서 같이 법안을 했듯이 이것은 바로 입법화돼야 된다라고 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인프라 구축에 걸리는 시간 또한 부족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고, 시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제도화된 거래를 통한 거래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보면은 안 된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비슷하고 보유가액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른 수익이므로 분류 자체가 온당치 않다. 양도소득가로 보고 있으면서도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감래 연구위원, 그 자본시장연구원으로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상당히 좀 진정성 있는 발언도 꽤나 많이 하셨어요. 과세 유예 논의는 너무도 시급하다. 지금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2021년 12월 31일이 되면 가상자산의 의제 그 취득가액이 결정이 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작하는데 실제 국고로 돌아오는 시점은 2023년이 된다. 이에 따라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속히 국회에서 2021년 12월 31일 전까지 유예 법안이 입법화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대한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코인 시장으로 몰리는 건데, 이들이 바라는 거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 속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는 것이 주요 취지다. 속칭 국내 4대 거래소는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지금이야 뭐 거래가 활발하니까 뭐 이렇게 잘 됐을 때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게 한다지만 잘 안 됐을 때의 시스템은 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코인 과세 시스템이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4대 거래소가 선의선출에 있어서 최초 구매한 거래소가 취득원가로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각 거래소는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가를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동익 부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분은 그 과세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을 냈는데, 과세에 대한 기준이 재검토는 필요하다. 구체적인 기준과 정립도 돼야 된다. 그리고 무형자산이냐, 금융자산이냐, 뭐 이런 분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세를 함으로써 과세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된다. 증권과 매우 유사하므로 증권형 토큰은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게 맞다라고 본다라고 해서 과세에 대한 오히려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피력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가상자산 과세 개인적으로는 유예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가상자산을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거의 한 8, 90%가 이번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뭐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국민으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받아적기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라 뭐 해석상에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가볍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